바로 요 PGIW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IRA는 미국과 FTA 체결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가 세금을 좀 인하해 줄 테니까 또는 혜택을 줄 테니까 증설해가지고 우리들 중심으로 공급망 갖다가 뭔가 하자. EU의 CRMA는 우리가 내재화를 통해서 광산이든 리사이클링 메탈이든 우리가 재련시설도 다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 근데 이 PGIW는 G7이 2027년까지 자기들의 재원을 갖다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주요 남반구에 위치한 원자재 부국들한테 투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표적으로 광산이라던가 재련시설이라던가 또는 리사이클링 메탈이라던가 유전이라던가 가스전. 이런 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인프라 투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막은 이 같은 원자재 관련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인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원자재 주요 공급자인 중국의 의존도를 축소해 나간다면은 그 말즉슨 과거 때처럼 중국은 공급과잉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언제랑 비교하기 쉽냐면은 2010년대를 갖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유럽발 재정위기도 있었고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를 갖다 겪으면서 수요는 위축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죠. 해서 리쇼어링 전략을 채택합니다. 일본은 아베노미스,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매뉴팩처링 USA, 메르켈은 독일 인더스트리얼 4.0 통해서 법인세 낮추고 생산시설을 갖다가 증설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중국은 세계화 덕분에 글로벌 최대 공장이 됐었는데 수요도 약한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들의 잉여 캐파가 남아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슨 문제 발생했느냐? 2011년 때 글로벌 최대 태양광 기업 중 하나라 불리는 중국의 우시샹더가 공급 과잉 때문에 파산해버리게 되고 중국의 또 다른 태양광 기업이었던 자올리솔라가 디폴트 선언하게 되고 2013년 가서는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보다 지금은 더 강력해요. 이때는 3개국 중심으로 뭔가를 했는데 리쇼어링을 지금은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사실이죠. 미국과 그 친구들, IRA를 통한 그리고 유럽 전체 그리고 G7을 유도하는 남반구의 원자재 부국들 중심으로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대표로 나온 국가들이 남반구에서 호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이었어요. 아니, 호주, 인도 다 자원 부국이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또 다른 공급망 재편의 키였던 게 한국이었죠. 반도체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4개국은 원자재 부국이에요. 바로 이들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중국이 과연 앞으로 5년 후에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난 5월 LME 아시아 위크에서도 의제가 그거였습니다. 공급망. 그 공급망과 관련해서 중국 쪽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 IRA와 CRMA는 비용을 더 늘리고 있다. 공급이 충분히 중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다 공급 생산시설을 더 늘리겠다고 몇 년 돈을 뒤에 쓰고 있다. 엄청나게 가격 폭락을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몇 년 있으면 모든 저런 것들이 다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은 장기 구조적 뭐 인플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5년도 안 걸릴 것 같아. 다들 일단은 저는 그치. 캐펙스 기반으로 두다 보니까요. 근데 봤었을 때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중국 쪽에서도 패널들이 이것은 결국 미래의 공급 과잉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당연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중국 쪽에서 지적을 했어요. 자기들은 더 이상 공장이 신설되지 못할 것이다. 왜? 다른 지역이 신설되니. 근데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런던이나 홍콩 출장 갈 때마다 마주치는 중국 쪽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업 관계자분들인데 이분은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더 안 늘렸대요. 왜냐? 계속 갈등이나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중국 내에 공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미얀마에다 늘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동남아로 가버린 거죠. 중국 맞아요. 기업들조차도. 그럼 봤었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통해서 중국을 바라보면은 저는 중국은 앞으로 5년 후에는 정말 더 안 좋아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꾸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끔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존을 위해서 다 탈출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 중 갈등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서로 효율적으로 리카도의 비교율인처럼 그러니까 적절하게 서로 균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랬는데 이게 딱 분리되는 순간 생산 안 하던 데서 다 생산을 늘려버리니 소비는 그만큼 안 따를 텐데 막 어마어마해지는 것 같거든. 생산 캐파들이 그쵸. 지금 반도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반도체가 수요라도 있는데
이쪽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래서 유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나는 그 미국이 아까도 말했지만 LNG선 그 터미널 증설하는 거 보면 그냥 미국 밀어붙이고 있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열 받을 것 같아. 왜냐 걔네 재정이 망가지잖아 이거 주가 그쵸. 내려가면. 결국 미래에는 재정 파탄 가능성이 경계할 수밖에 분명히 없겠죠. 그거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게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장기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갔다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 변수가 결국 계속 시장을 압박할 거라는 거지. 하여튼 저것도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것 같아. 그때보다 2010년 이때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 IRA나 CRM이나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바로 굴삭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광산 개발 투자에 대해서 단순히 미국의 인프라 때문에 인프라 지표 사실 여전히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이제 광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때문에 보면은 뭐 북미 지역에 굴삭기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 굴삭기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중국도 보면은 굴삭기 판매량이 자국 내에서의 내수용 판매는 여전히 부진한데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이런 수혜주들도 존재하지만은 미래에 있어서 어쨌든 원자재는 앞으로 5년 후에는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 개인 끼어들어서 질질 시간이 걸리는데 빠르게 가야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27페이지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문제는 지금 아직은 공급망 재편의 과도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는 작년도 5월 달에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당시 유가 막 125불 갔었을 때 WTI가 저희가 아마 저희 하우스가 거의 소수였었을 거예요. 이제 소수 의견이었을 텐데 유가 그 당시 때 저희가 하단을 갖다 70불로 꺾어버렸었거든요. 구리도 꺾고. 근데 그 이유는 공급이 늘어나서 꺾었던 게 아니라 가격을 제조업 PMI가 역대급을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꺾어버렸던 거였어요. 원자재는 제조업 경기를 다소 후행하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 경기가 여기서 더 꺾일 수밖에 없다면 원자재는 내려가는 게 불가피했던 거죠. 즉 수요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이제 수요가 빠질 대로 충분히 빠져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원래 감산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하려 했던 걸 내년 말까지로 연장을 하고 공급을 갖다 더 줄인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페 플러스가. 그럼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는 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캐펙스 투자가 들어갔지만은 이 투자는 미래의 공급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회복해줬다가는 가격은 튀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공급망 재편의 과도기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는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때는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는 상방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제조업 경기를 다소 후행하는 원자재. 우리가 원자재를 갖다가 선행하는 지표는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죠. 물론 제조업 PMI도 그렇지만은 첫 번째, 당연히 모든 산업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 바로 OECD 디퓨전 인덱스인 경기 확산 지수입니다. 이 두 지표는 앞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점점 개선될 수 있음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고 OECD 경기 선행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달부터 반등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원자재가 즉각적으로 반등하는 건 아닙니다. 원자재는 늘상 경기를 다소 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시차를 두고 반등한다? 저희는 그 관점에서는 결국 좀 더 4분기에 훨씬 더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수요를 갖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32페이지 오른쪽 상단 차트처럼 재고 사이클로 보면은 아직도 미국은 경기 회복 국면이라 보기보다는 여전히 수축 국면이고 여전히 재고 조정이 더 필요한 국면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동률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원자재 단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바로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연초 때 예상한 것보다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더디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맞는데 너무 더뎌요. 거기다 5월 초 때 코로나 2차 웨이브를 겪으니까 중국은 처음으로 리오프닝을 한 거고 2차 웨이브는 처음 겪는 거거든요. 우리가 2차 웨이브 사실 의미 없게 바라보지만 지금은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 2차 웨이브 때 한 번씩들 주가 꺾인 적이 있어요. 그럼 중국도 지금 2차 웨이브 때 꺾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국이 무리하게 부양책을 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은
이미 GDP가 미국의 71%로 금융위 때는 20-30%대였던 게 확장이 됐고 M2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을 다 합쳐도 중국의 M2가 3.5%포인트 더 많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긴축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완화한다면은 우리는 이게 상쇄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원자재 측면에서는 중국에 계속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고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부채 구조 안에서 가장 지금 여력이 있는 게 가계부채와 중앙정부 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중국이 중앙정부 부채인 특별채를 갖다가 코로나랑 금융위 때 썼던 특별채를 또 한 번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도가 나왔었고 두 번째, 유동성 플레이죠. 금리 인하를 갖다 또는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투입하면 어디로 흘러간다? 바로 부동산이죠. 이거 갖다가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그 경기 부양의 메커니즘은 유동성입니다. 37페이지 보신 것처럼 중국은 과도한 유동성을 갖다 투입하면 안 된다라는 문구를 지난 2년 만에 삭제해버리고 이번 5월 달에 그 문구가 없어지고 유동성 투입을 갖다가 선언을 했죠.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부양책이 너무 뒤늦게 나왔어요. 저는 한 3, 4월 달로 봤는데 이게 한 이제 6월 다 돼가가지고 이렇게 부양책 갖다 내놓더라고요. 중국이 저렇게 풀면 글로벌 유동성 있잖아요. 그게 늘어나죠.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강하죠. 왜냐면 전체 규모가 크니까. 미국이 좀 줄이더라도 저게 늘어나면 그래도 상쇄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은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선방했었던 거는 중국이 유동성 계속 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글로벌 유동성 10월에 돌았거든. 그렇죠.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나왔고 이제부터는 저희는 좀 더 지급 준비율 인하까지도 좀 더 염두에 둬서 바라보고 특별채도 좀 접근할 가능성을 접근하고 있는데 39페이지 봐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부동산을 바라봅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어디로 흘러간다? 당연히 부동산이죠. 부동산 유동성이 돌아서면은 부동산 개발 투자가 돌아서기 시작하고 부동산 단순히 건설 경기가 아닙니다. 건설이 돌아서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가 돌아서면 주택 관련 내구재 수요를 리딩하고 그 다음에는 운송 수요를 리딩하고 관련된 고용을 리딩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에 돈이 빠져나가서 주가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동산이 살아나야 주가도 좋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거든요. 모든 게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중국 단에서 이 같은 경기에 있어서의 부스팅을 계속 이쪽으로 펌프질을 갖다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갖다 지금 지난 6월 초 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유동성이 더 강해지면은 지방정부의 재원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돌아서면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여력도 커지겠죠. 그럼 제조업 경기는 원자재를 좀 더 선행합니다. 제조업 경기를 선행하는 게 중국의 부양책의 척도인 크레딧 임펄스와 피지컬 임펄스의 합산치죠. 그럼 통화정책단에서 완화가 적이다. 통화정책이 더 완화되면 위로 올라가겠고 부동산 경기 회복되면은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여력 커지니까 이것도 회복된다면은 경기의 방향성은 점점 회복되는 방향이라 볼 수 있겠고 원자재도 그 중심에 부동산을 감안하면은 회복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넘겨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페이지 43페이지 봐주시면은 다만 원자재 경기 선행지수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게 과거 차트를 다 보더라도 경기가 회복됐었을 때 즉각적으로 원자재가 반등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소 후행하기 때문이죠. 근데 먼저 회복될 방향성에 있는 애들 누굴까? 바로 우리가 기상이변을 바라보자. 그래서 무슨 기상이변? 라니냐 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그리고 곡물이었다면은 엘니뇨 상황에서는 메탈안에서 구리나 리튬 그리고 소프트 애들에 있어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것만 그럼 몇 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기상이변이 영향을 갖다 주는지만 한 번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여전히 저희가 상저하고 바라보고 있고 하단 60, 상단 90불 WTI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유가 단에서는 여전히 좀 완만한 회복을 갖다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수요는 여전히 저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월물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늘물보다 미국의 수요가 그만큼 약하다는 사실이고 특히 기상이변의 공급 차질 영향도 지금 미국 갖다 기대하기 어려워요. 매년 6월에서 11월 달은 허리케인 시즌이기 때문에 허리케인은 대서양에서 습기 때문에 발달한 허리케인이 미국의 석유 생산 시설에 위치한 걸프만을 뚫고 넘어가거든요. 늘상 유가를 이 시기 때 올려왔었는데 그러니까 드라이빙 시즌이 아니라 얘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근데 이 허리케인이 이게 보시면은
앞서 제가 라니냐와 엘니뇨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렸잖아요. 허리케인이 보통 이렇게 라니냐 때처럼 습기가 대서양에 밀집됐었을 때 여기서 발생해서 이쪽으로 터트려 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쪽에서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엘니뇨 때는 이 습기가 여기서 안 가서 태평양 쪽에서 여기에 있게 되고, 즉 이쪽에 있게 되고, 대서양 쪽에 나타났던 것들은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리케인의 빈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생산 차질도 제한되겠죠. 결국 기상이변의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 크게 못 오른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기대하기는 없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이 굉장히 견고할 수 있고 점진적 반등이 계속 유효하다는 이유는 첫 번째, 바로 중동. 중동의 계절성이죠. 매년 이맘때마다 중동은 냉방 시즌. 에어컨 트니까. 맞습니다. 냉방 시즌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다 보니 자기들의 전력원의 46% 이상이 석유고, 그럴 때마다 정유사들과 연관돼서 OSP 매년 이맘때마다 인상해서 수출 통제에서 자국의 전력난을 진정시키는 부분이라 본다면은 이 부분이 유가의 하단을 지켜주는 이슈라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죠. 캐펙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 유가는 그 말즉슨 앞으로 좀 당분간 높다는 사실. 저는 근데 이 같은 부분을 보면은 워렌 버핏이 괜히 일본 상사를 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를 샀다 생각하는데, 대부분 원자재 때문이에요. 결국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물가가 회복되기 때문에 일본이 좋아져요. 두 번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상사들이 좋아진다는 사실이죠. 상사들은 옛날처럼 일본 상사들은 원자재 트레이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금속 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미모토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일본 상사들은 이 광산들, 우리가 아는 니켈이나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주요 광산들의 지분 투자를 갖다 옛날부터 많이 해놨었어요. 지금까지도 대주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 형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화석연료도 그렇고 원자재가 구조적으로 이 같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된다 함은 결국 상사들에 있어서 마진은 계속 좋다라 볼 수 있겠고, 장기 투자를 하는 워렌 버핏도 바로 이 부분을 갖다 저는 좀 더 바라보지 않았는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60페이지 봐주시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수요도 중요하겠죠. 미국이 아니라 미국 이외 지역의 수요가 개선된다. 경기 선행지수의 상대 성과를 그리면은 이거는 유가 상승률을 선행합니다. 12개월가량을요. 지금 유가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상방 베팅이 계속 유효하다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 왼쪽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유가는 뭐다? 바로 물가를 견인하는 자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유가가 상고하자였기 때문에 올해는 상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유가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은 계속 내려가요. 3분기 때는 좀 플랫하겠죠, 바닥권에서. 근데 4분기 때는 조금씩 회복되는 그림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럼 내년 상반기 때는 더 올라가는 그림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회복되는 국면이 바로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건데, 리플레이션 기대 때 매력적인 자산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많이들 금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펀더멘탈이 조금씩 개선된다라는 그림으로 접근한다면은 오히려 구리가 상대 성과가 금보다 이제부터는 더 높아질 수 있는 룸이 바로 이때이지 않겠는가라고 접근되겠고, 구리가 강해질 땐 보통 뭐가 강해진다? 이머징이라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 같은 연관선상에서 보면은 좀 더 저희가 원자재 하반기인데 특히나 4분기 때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탈은 그냥 구리 하나, 이 기상이변 이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장기뷰는 저희가 1월 달에 있었던 리사이클 메탈을 그대로 넣어놓은 건데 요겁니다. 자, 몇 페이지죠? 페이지 83페이지 봐주시면은요, 구리단에서 뭐 앞에 매크로 파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가 뭐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엘니뇨입니다. 엘니뇨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습기가, 바람이 이게 안 가서 여기에 모여서 이쪽이 아메리카 대륙이고 이쪽이 아시아 쪽과 호주죠. 여기 습기가 몰려서 폭우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쪽에 위치한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광산들, 칠레나 페루, 글로벌 최대 구리 공급의 40% 차지하는 부분들의 공급 차질이라 볼 수 있겠고, 실제로 페루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원래라면 구리가 더 빠졌어야 되는데 이때 페루의 주요 구리 광산들의 일평균 전력 소비량 보면 다 급감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는데 왜냐?
엘니뇨발 폭우가 경험했거든요. 네,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도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 칠레 북부 지역의 사막지대의 염호 형태의 리튬 생산지대인데 2015년 3월 달에도 급격한 엘니뇨 발생했었을 때 이 지역에 폭우가 내린 적이 있어요.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앨범말이라던가 SQM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한 바 있었는데 이 역시도 저희가 경계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켈이나 알루미늄은 엘니뇨발 영향은 제한적이라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은 이 부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곡물은 엘니뇨 때는 빠지고 소프트는 올라간다. 근데 요 최근에 근데 곡물의 원료가 뭐죠? 바로 비료입니다. 비료의 원료는 질소의 비료인데 비료의 원료는 석탄과 천연가스고요. 석탄과 천연가스가 곡물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요 최근에 천연가스랑 석탄이 조금씩 다시 튀려고 하거든요. 왜냐? 냉방 시즌이니까요. 자, 이게 유럽의 전력 수급 수요 구조입니다. 만국 공통이에요, 사실. 냉방 시즌이에요.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럼 그 전력원인 천연가스랑 석탄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8월 초까지 튀어야 되죠, 위로. 그럼 얘네들이 튀어버리면은 비료단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 정가가 되겠죠. 그럼 곡물도 어느 정도 가격 정가가 된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엘니뇨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력난의 기절성 이슈도 노출되겠지만은 엘니뇨는 따뜻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력의 최대 수요처는 남방입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간다, 엘니뇨 때문에. 그러면은 이 남방 수요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봐주시면은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 상승률과 해수면 온도 추이를 갖다 보면 정확하게 디커플링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플러스 0.5도씨 상회하면은 엘니뇨, 마이너스 0.5도씨 하회하면은 라니냐, 하늘색 음영 구간대는 라니냐 구간, 회색 구간은 엘니뇨 구간. 해수면 온도는 이미 엘니뇨로 영향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앞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작년만큼. 그러면은 얘네들이 올라가기 어렵다? 그럼 석탄과 천연가스가 올라가기가 점점 어렵다면은 계절성에 따라 8월 초 때까지는 튀겠지만 올라가기 당분간 어렵다면은 비료 생산 마진은 개선되고 농가는 이 비료에 대한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겠고 그러면은 바로 비료 가격이 진정된다면은 곡물은 후행지로 더 빠질 수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곡물을 바라볼 때는 이 같은 석탄과 천연가스, 이 기상이변인 엘니뇨와 라니냐를 바라봐야 되고 이번 라니냐가 지난 3년 동안 이례적으로 20여 년 만에 좀 처음으로 3년간 연장됐어요. 그럼 급격한 라니냐 이후에는 급격한 엘니뇨가 오기 때문에 이번 엘니뇨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바로 소프트는 대신 이제 생산 차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브라질의 동남부에 위치한 커피 원당, 인도 원당, 그 다음에 동남아의 커피. 소맥도 공급 차질 영향권 받긴 하는데 사실 전반적인 곡물의 공급 차질을 보긴 어렵고 이들 소프트가 공급 차질 영향이겠죠. 근데 보시면은 언제부터 본격화되냐면 11월부터입니다. 수확 시즌. 과자 업체들 뭐 머리 아프겠다. 뭐 그렇겠죠. 원당에 노출될 수 있는 애들은 특히 음료 쪽이 더 타격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재고단에서 있기 때문에 버티겠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시차를 두고 얘네들은 비용단에서 이제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수확이 되는 원당이나 커피가 수확이 되는 바로 올해 4분기 때부터를 놓고 본다면요. 그래서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하면은 저희는 결국 역사가 말해줍니다. 라니냐 때는 곡물, 엘니뇨 때는 원당과 소프트, 커피, 코코아 이런 애들. 결국 주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곡물과 관련된 곡물을 가공해서 사용하는 기업들은 개선되겠지만 소프트와 관련된 애들일수록 좀 성과가 특히 올해 연말부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듣고 보면 이게 자료 뽑으셔서 데이터 한번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서치 자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료를 해서 데이터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우리가 내가 정한 건 아니에요. 오리나는 연구원이 정했는데 네 글자로 항상 요약을 하면서 끝내게 돼 있더라고. 그냥 나는 계속 미중 갈등 할래요. 그냥. 미중 갈등이요? 미중 갈등 지속된다고 보니까 여기는. 저는 바닥 왔다. 바닥 왔다? 네. 알았어요.
잘 편집해서 이거 말 이상하게 했는데 마무리 짓고 오늘 끝내고 우리 각자 일하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손을 들면서 끝나더라고. 아, 네. 다음에 또 보시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